네, 안녕하세요. 네, 석사과정 이성원입니다. 네, 7월 말에 HCI 인터내셔널이라는 학회에 다녀왔고요. 그때 사실 시그라프랑 기간이 겹쳐서 그때 시그라 팀으로 이제 다르게 갔다 왔는데 이 학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회가 어떤 학회인지 그 연역이라든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 학회에 이제 어떤 논문들이 나오는지 몇 개 베스트 페이퍼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인트로덕션 수준으로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학회장 모습이랑 익스비션이 어떤 식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스베가스에서 이게 열렸기 때문에 그 스트립 그 위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HCI 인터내셔널은 1984년부터 학회가 시작이 됐고요. 이번이 이제 15번째 국제 컨퍼런스였고, 또 이번 학회는 라스베가스에서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이 12개의 항목이 HCI 인터내셔널에 출품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그래서 이번 학회는 총 5,200개의 논문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번 학회에 출품이 된 게 1,600개가 좀 넘는 논문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표장이 한 2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섹션별로 다 나눠져 있어서 본인이 듣고 싶은 곳에 가서 이제 듣는 건데, 사실 제목만 보고 가서 이거 재밌겠다 하고 듣는 것보다 오히려 한 섹션을 가서 이렇게 듣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워낙 많은 게 15분 안에 이렇게 다 이루어져 가지고. 네, 그래서 많은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계신 분이 HCI 인터내셔널을 만든 그 파운더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번 학회의 체어로 계셨습니다. 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보시다시피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됐고, 그 총 페이퍼를 발표하는 시간은 3일, 끝에 3일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개의 학회장에서 동시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9개의 볼륨으로 학회지가 출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그 학회가 언제 열렸고 어디에서 열렸고를 이제 리스트업한 거고요. 그 전에는 이제 2011년에 올랜도에서 열렸고, 2009년 샌디에고, 2007년 베이징, 그리고 2005년에 라스베가스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학회가. 그래서 이게 이번 학회의 모습이고, 그 다음 학회 2014년 학회는 그리스 크레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돈이 많은 학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래서 거기에 나온 페이퍼들 중에 4개 베스트 페이퍼를 제가 그래도 제목을 보고 재밌어 보이는 거를 가서 들은 것도 있고 이제 찾아본 것도 있고 한데 소개드리면, 첫 번째 논문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사회적으로 어떤 그 이밸루에이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간단한 운동을 할 시에 그 뇌 신호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고 어떻게 패턴을 그리는지를 한 논문인데, 사실 내용 자체는 되게 어려웠는데 일단 크게 제가 이해한 것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그 저자가 한국인이죠. 이게 이제 이 파트에서 어그멘티드 커그니션에서도 베스트 페이퍼를 받았고, 이 학회 전체에서 1600개 중에서도 베스트 페이퍼를 받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의 그 머리에 30개 정도의 전극을 연결하고, 여기선 이제 퍼포먼스 자체로 사격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타겟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또 타겟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그 뇌 신호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각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실험을 해서 이렇게 맵을 그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네 개, 간단하게. 이거는 엔지니어링 사이콜로지하고 코그니티브 에코노믹스에서 디셉티브 스피치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디셉티브 스피치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디셉티브가 과연 뭔가라고 이렇게 봤는데, 현혹적인 기만하는 이런 스피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의 거짓말 탐지기가 그냥 참 거짓 유무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사용한 방법은, 여기서 조사한 방법은 좀 이제 사람이 어떤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할 때 정말 진실성 있게 얘기를 하는가, 혹은 약간은 과장을 보태서 조금 이제 현혹하다시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패턴을, 그게 4가지 카테고리로 이 사람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하는지, 또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주어진 시간 안에 대답을 하는지, 또 대답을 할 때 얼마나 이렇게 멈칫거리는지, 헤스테이션 레이트라든가, 혹은 그 멈칫거리는 거에 그 지속
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개를 분석을 해서 디셉티브 스피치를 분별해내는, 또 그게 이제 디셉티브 하다 그렇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현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엔지니어링 사이콜로지와 코그니티브 에코노믹스에서 베스트 페이퍼를 받은 논문이었습니다. 다음 거는 디자인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유저빌리티에서 베스트 페이퍼를 받은 논문으로요. 이거는 디자이닝 for a thumb라고 해서 우리가 간단히 이제 모바일 폰을 사용을 할 때 터치 스크린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아이콘 혹은 그 타겟의 위치에 대한 조사였고요. 그리고 이게 저 피겨 1에 보시면 저게 Rule of Thumb and Magic Number 44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애플에서도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터치 스크린 아이콘을 배치시킬 때 기본적인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룰 오브 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 한 손으로 사용을 할 때, 오른손을 사용하고 있을 때 당연히 이제 이 아이콘들은 오른손의 반대편이 왼쪽에 위치를 해야 사람들이 선호를 한다라는 거하고, 최소 44픽셀 정도가 타겟이 크기가 돼야 사람들이 그 오류 없이 누를 수 있다라는 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 셋으로 16개로 이제 화면을 분류한 다음에 이거를 제대로 눌렀다 누르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어큐리트하게 눌렀는가, 또 정확하게 이 위를 클릭을 했는가 혹은 약간 벗어나게 클릭했는가를 조사를 해서 이 아이콘 크기와 위치를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컴포트 존이라고 부르는 저 까만색 존에 위치를 했을 때 가장 그 정확하게 눌렀고 가장 여기에서 있을 때 오류가 제일 적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여기 아이콘의 타겟의 그 크기를 바꿨을 때,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액큐러시가 높아지는가를 볼 수 있죠. 그러면 10에서 11 정도로 갔을 때는 그 이제 위로 가면은 사실 더 많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겠죠. 그 정도의 사이즈를 분석한 논문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되게 제목을 보고 사실 특이해서 골랐는데 You're Not Alone Online이라고 해서 롱 디스턴스 릴레이션십을 유지하는 커플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사용을 할 때 이걸 이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가, 이 사람들은 이런 거를 사실 보고한 보고서 형식의 그런 논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belonging,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그 유대감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empathy, 서로 감정을 교류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셜 서포트,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누구에게 소개시켜주고 이런 서포트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각자가 몰랐던 사실을 서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많이 하더라라는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페이퍼들이 소품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분야하고 굉장히 달랐던 거는 이걸 이밸류에이션 하는 단계에서의 좀 어떤 정확한 그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렇게 합당하더라, 우리의 연구에 우리의 가설이 이렇게 맞더라 하는 거에 대한 그 유저 테스트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식의 접근이 아닌가라고 느꼈습니다. 네. 어떤 방금 요거요? 이거는 사실 가설을 세웠다기보다 이 논문은 그러니까 그냥 패턴을 연구한 논문이어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얘가 이럴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웠다기보다 그 각 페이지에 각 그 온라인 사이트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얘들이 어떤 행위를 하겠는가, 이거를 얘들을 본인이 이 사람들이 판별한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혹은 뭐 이런 식의 대화 패턴을 보이면으로 해서 그걸 추출해낸 것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는 사람 손의 크기를 고려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성인 남녀 2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렇게 랜덤하게 정말 그건 손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컨퍼런스하고 익스비션은 사진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 팀이 발표했던 논문이고요. 저희는 그 CPR 시뮬레이터를 가상 프로젝터로 구현한 모습이고, 패키장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네. 이게 티타임도 여기서 이루어졌고, 한켠에는 포스터들도 전시가 됐었고, 그 반대쪽에 엑시비션도 있었는데, 네, 여기 이제 포스터가 있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 이만큼 이렇게 삥 둘러서
요만큼이 익스비션인데 되게 적죠. 사실 40개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40개 중에 한 30개 정도는 거의 다 페이스 트래커 혹은 아이 트래커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익스비션 나오면 그 HCI 쪽의 익스비션에서는 거의 다가 대부분이 페이스 트래커 혹은 아이 트래커 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 쪽에서는 아까 맨 처음에 간단히 소개해드린 그 논문, 그 뇌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걸 컴퓨테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패턴을 정의하겠는가, 그쪽이 가장 많이 나오는 논문 주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서 라스베가스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시티라고 불리는 라스베가스. 네, 이게 이제 라스베가스 빌보드라고 가장 그 호텔들이 밀집해 있는 그 거리고요. 이 거리에 라스베가스 빌보드인데 이 거리의 애칭이 이제 스트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트립 위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트립입니다. 이 라스베가스의 가장 역사를 처음부터 이렇게 되짚어 보면 1930년대에 후보 대통령이 후보댐을 건설하면서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카지노 혹은 이제 호텔들을 만들게 된 게 라스베가스의 시초였고요. 시초였고요. 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그 스트립이었고 여기 위에 올드타운 베가스. 지금은 이제 올드타운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뉴타운이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4개의 호텔을 건설하고 거기에 카지노를 만들게 된 게 베가스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드타운 베가스, 여기가 스트립이 개발이 되면서 여기는 올드타운으로 묻혀지게 됐는데 거기 이제 다시 올드타운을 다시 개발하자라는 취지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지붕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전구라고 합니다. 원래는 정말 순수한 전구였는데 이 위에 이제 LED로 이제 다 바꿔서 이거를 이제 누가 설치할까를 LG하고 삼성하고 싸우다가 LG가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이제 쇼를 하는데 이게 영상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쇼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립 위에 이 메인 스트립 위에 가장 먼저 세워진 호텔이 이제 플라밍고 호텔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플라밍고 호텔을 세움으로써 이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영화화된 벅시 시걸이라는 마피아먼이죠. 마피아가 이 플라밍고라는 호텔을 지었는데 이 플라밍고는 이 사람의 연인이었던 버지니아 힐의 애칭을 따서 플라밍고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안 됐다가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카지노가 이제 성행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후순처럼 이렇게 여기 보이는 많은 호텔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비싸 보이죠. 네, 이게 호텔들은 거의 다 4성 아니면 5성급 호텔이에요. 근데 제가 묵었던 호텔이 이 옆에 있는 트레저 아일랜드라는 호텔인데 그게 4성급 호텔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명이서 자긴 했지만 혼자 이제 4일 거기서 이제 묵었는데 한 명이 하룻밤에 낸 돈이 한화로 해줬을 때 4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의 특징은 베가스의 특징, 교수님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네, 네, 그죠. 여기의 특징은 호텔 값은 굉장히 싸요. 그래서 2인실이라고 해도 하룻밤에 보통 한화로 10만 원을 넘기는 곳이 드물 정도로. 근데 이제 물론 그게 방값이 오르는 기간이 있죠. 그건 뒤에 이제 설명을 더 드릴 텐데, 네, 오르는 기간이 있지만 그 정도로 되게 쌉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트립이 시작한 부분에 Welcome to Fabulous Las Vegas라고 빌보드가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 여기에 도착하면 항상 사진을 찍으면서 같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맥주캔을 따는 겁니다. 라스베가스는 유일하게 전 위에서 실외에서 술을 마셔도 되는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주에서 많이 넘어와서 여기서 맥주캔을 따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병 있죠. 여기에다가 마가리타를 가득 채워서 사람들이 길에서 항상 마시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주말을 풀로 보내고 가는 도시가 바로 라스베가스가 되겠고요. 네. 또 태양의 서커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서큐 드 솔레르 태양의 서커스라는 그 원래는 극단인데 지금은 거의 기업 수준으로 변했는데 이거는 라스베가스에 가시게 되면 꼭 보셔야 될 쇼들 중에 하나인데 태양의 서커스가 하는 그 5쇼
카쇼 르레브라는 쇼가 있는데 저희가 르레브를 보고 왔거든요. 이렇게 이 물에서 이루어지는 연극인데 여기 이 르레브 하나를 위해서 이 윈 호텔 아까 보여드린 그 윈 호텔의 극장을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스티브 윈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660석 정도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가서 보셔야 하는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한 자리가 이제 180불 정도 하는데 할인도 전혀 없고요. 660석인 자리가 매회 매진이고 일주일에 하루에 2번 공연하는데 일주일에 5번 하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셈으로만 돌려봐도 이 쇼 하나로 1년에 1,000억 정도를 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배우들의 몸값은 뭐 엄청나고요. 이런 쇼들을 이제 몇 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 태양의 서커스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극단인지 알 수 있겠죠. 네, 라스베가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역시 카지노가 되겠는데 카지노는 사실 라스베가스를 먹여 살리는 사업 중에 3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어디 같으세요? 네, 이게 공항입니다. 공항에 내렸는데 이제 어느 가보셨으니까 예. 내렸는데 그냥 모습이 이래요. 그리고 호텔 카지노를 가면 로비에 그냥 이게 아주 흔한 베가스의 로비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카지노를 사람들이 하고 네, 그 다음으로 2위가 이제 클럽이라고 합니다. 예, 전국에서 미국 전국에서 이제 클럽을 가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여기는 예, 클럽이 2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클럽이 여기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게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클럽들 밤에 10시부터 한 새벽 4시까지 이런 나이트 클럽이 열고 그게 끝나면 애프터워 클럽이라 그래서 이런 클럽이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열어요. 이게 끝나면 또 데이 클럽이라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클럽을 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와서 클럽을 쭉 그렇게 3개를 왔다가 이제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이렇게 한번 돌고 해서 주말을 이렇게 풀로 클럽을 이렇게 하고 술도 엄청 많이 마시고 그러고 간다고 하네요. 저는 네, 경험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세계를 다 가봤는데요. 네. 라스베가스는 역시 좋은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스베가스를 먹여 살리는 가장 큰 사업이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ES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CES가 열리고 이거 외에도 다른 방금 이 학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학회들이 여기서 열리는데 CES가 열리는 기간에는 그 주변의 호텔 값이 거의 5배로 뛴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그 부수적인 수입들을 해서 컨벤션이 지금은 라스베가스를 먹여 살리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친구 궁금하신 점? 네. 네. 컨퍼런스만으로도 이렇게 그 볼륨들 나온 아이고. 이거 여기에 나온 게 자동으로 연결이 이걸 제가 네, 네 그렇진 않죠.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